앞 시간에 이 모성보호제도와 함께 산전 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그 급여 체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의 본래적 취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건데요. 실업을 하게 되면 생계가 불안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보면 네, 제1조입니다.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노동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실업보험 외에도 이 재취업 촉진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고용 안정 사업, 뭐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자, 이런 것처럼 이 실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또 종합적인 고용정책 관련 사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관련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소정 노동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또 이제 주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그리고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네, 이 사람들에게는 역시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네, 별정 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그 지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그 개인이 운용하는 우체국을 말하는데요. 이 별정 우체국장은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 국가 공무원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또 이 사무 처리에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섬이나 이 산간 벽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편 업무, 그러니까 우체국 예금, 그 보험, 이런 이제 각종 금융사업, 공과금 수납, 그 다음에 특산물 우편 주문 판매, 뭐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합니다. 자, 2019년 1월 15일 네,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는데요. 이 개정되기 전에는 만 65세 이상인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이 개정법은 제4장 실업급여와 제5장 육아휴직급여, 네, 산전 후 휴가급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65세 기준이 바로 노인 기준인데요. 통상 우리가 이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이 65세가 되면 그렇죠. 그 노령연금,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노령연금을 그 수급하게 됩니다. 급여를 이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업급여를 이제 지급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령연금을 이제 대신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산전 후 휴가급여는 조금 거의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겠죠. 65세 만 65세 이상의 노동자가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다. 이건 조금 그렇죠. 이거 현재 아무리 이제 우리가 의학이라든가 과학기술이 발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건 조금 힘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도 조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뭐 이제 자연과학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어떤 사회 정책적인 의미에서 이제 만 65세 이상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라든가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뭐가 적용되느냐? 뭐가 적용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거죠. 이제 직업 능력 개발이라든가 뭐 이제 그 고용 안정 사업이라든가 고용 정책 관련된 사업은 적용하겠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용센터인데요. 요즘은 다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용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 업무는 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요. 실업급여라든가 뭐 이제 고용안정사업 뭐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지원 업무 이런 건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수급자, 네, 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이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이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요즘은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전 그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영상 해고, 또 권고사직, 계약 만료, 뭐 정년 퇴직과 같이 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또는 뭐 이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인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이 됩니다. 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그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역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니까 이 실업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실업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네, 먼저 구직급여입니다. 우리가 통상 실업급여라고 하면 이 구직급여를 말하는데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이제 정해진 그 금액을 그 급여 일수만큼이 지급을 받게 됩니다. 네, 취업 그 촉진 수당이 있는데요. 네,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도 이어서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훈련 연장급여, 뭐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같은 연장급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또 수급 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때 지급되는 이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노동자는 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는데요. 만일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 노동자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노동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노동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 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에서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에 90일 이상을 일용 노동자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네, 복잡하죠? 뭔가 할 수 있는데, 이거 이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면, 거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어요. 자, 노동자가 스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이직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 때문에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 권고사직을 해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 가목부터 다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목,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이고요. 다음으로 나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1호죠. 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경우겠죠. 뇌물을 받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죠. 제2호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거네요.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제4호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5호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제6호 인사, 격리, 회계 담당 직원이 노동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네. 이런 경우들 있고요. 제7호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8호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 이런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전직 또는 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직하거나 앞에서 본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실업급여는요, 이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직, 자영업, 학업과 같은 이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원칙이죠. 그렇지만 스스로 사직을 한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는데 이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게 곤란해졌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직한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이제 그런 경우처럼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 그러니까 이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죠. 여기 이제 별표 2에서 이직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그 정당한 사유들을 말합니다. 제1호에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감옥, 실제 노동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노동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노동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남옥,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월급 안 주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는 없겠죠. 다목, 소정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목,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노동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목,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런 상황이 2달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노동자가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2호인데요. 이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제3호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제3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 이런 회사는 좀 다닐 수 없겠죠. 그만두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제4호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5호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신고 사직이나 희망 퇴직의 경우인데요. 이제 과목에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목,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노동자가 자진해서 사직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건 이제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경우라고 해야겠죠. 네, 제6호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네, 괄호 안에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이게 KTX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이 고속열차로 1시간이고 또 이제 서울하고 대전에서 또 움직이는 시간 이거 포함하면 왕복으로 3시간 정도 될 것 같죠. 3시간이 좀 넘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이제 통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제 그죠 이제 이직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게 그거예요. 이제 사업장의 이전, 그다음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목에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그래서 이 3시간이 넘는 거리라도 이게 근데 이제 계속 통근을 해오다가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제 7호인데요. 이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그리고 제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제9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네, 이런 사유를 보니까 좀 많이 슬퍼져요. 네, 웃음이 나오는데 마음속으로는 좀 상당히 슬퍼집니다. 제10호 임신, 출산,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그리고 이제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자녀의 육아,
그리고 이제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네, 그런데 이게 군대 가면서 그죠?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라면 군대 가는 걸 말할 텐데 군대 가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군 복무를 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는 그러니까 없지 않을까. 그렇죠. 좀 이제 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이건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한가 봅니다. 제11호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제12호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네, 제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노동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네, 이와 같은 사유들이 있을 때에는 네, 노동자가 스스로 이직을 하였더라도 네, 이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업급여, 그러니까 구직급여는 이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 기초일액이라는 그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기초일액은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그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퇴직 전 평균 임금으로 산정을 하고요. 이 통상 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 통상 임금액이 평균 임금이 되겠죠. 기초 일액은 이게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라요. 이 최고액과 또 최저액이 있는데요. 이 기초 일액의 최고 액수는 11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최저 액수는 최저 임금이 되는데요. 이 구직급여는 이 기초 일액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는 게 아니라 기초 일액의 60%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임금이 하루에 10만 원이라면 6만 원을 주는 겁니다. 또는 그 최저 기초 일액의 80%, 네, 그러니까 최저 임금의 80%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직급여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날짜, 그러니까 소정급여 일수 동안 지급을 하는데요. 이 소정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뭐냐면 2019년 8월 27일 고용보험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평균 임금의 50%,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초일액의 50%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60%니까 이게 조금 10% 더 늘어난 거고요. 반대로 이제 최저임금의 90%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최저임금의 80%가 된 거죠.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이제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의 8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 액수는 올라가고 이 최저 액수는 조금 더 낮아진 거라고 해야 되겠죠. 자, 올해 구직급여 최저 액수는요. 이 최저 액수는 최저 임금의
80%로 계산을 하게 되면 5,500 55,808원이 돼요. 그래서 55,808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19년에 이 최저 액수가 61,12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에 구직급여 최저 액수가 61,120원이었는데, 이게 개정된 이후에 이게 더 다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작년하고 올해는 아직 61,120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히려 최저 구직급여 액수가 인하가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더 떨어져 버린 거니까, 이런 경우에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떨어진 낮은 금액을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데, 올해의 최저 액수는 55,808원이 아니라, 올해 최저임금의 80%인 55,808원이 아니라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에 기준인 이제 61,120원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거 이제 계산을 할 때, 구직급여 최저액수 계산을 할 때, 지금은 법령이 개정되는 이런 제도가 변경되는 이 시점에서는 항상 두 개 다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쪽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최저임금 액수가 올라서 그 최저임금의 80%가 61,120원보다 많으면 이제 그게 최저임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구직급여 최고 액수는 6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치 구직급여의 액수는 현재 61,120원에서 66,000원 사이에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하루 소정 노동 시간이 8시간인 경우, 또는 8시간 이상인 경우고요. 요거보다 더 적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소정 노동 시간이, 그러니까 평균에서 소정 노동 시간이 4시간 이하이면 이 구직급여 액수가 50%만 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30,060원이 이제 30,060원에서 이게 33,000원 사이로 해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 소정 노동 시간도, 그러니까 일일 소정 노동 시간도 여기 상당히 구직급여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또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구직급여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때는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배우자 또는 자녀, 이런 이제 가족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네, 구직급여를 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고용보험법 제6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거나 또 받으려고 하게 되면 딱 이제 급여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여가 정지가 딱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이나 또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을 받게 되면 이미 이제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또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기에요. 이제 부당이득으로서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고용보험법 개정법이죠. 이제 고용보험법에 의해서요. 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2배 상당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구직급여를 100만 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가요? 아, 그래도 이제 100만 원을 그 구직급여로 이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은 그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환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행되는 그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그거 말고,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거 말고도 이 100만 원의 두 배,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을 뜯기게 되는 거죠. 좀 많죠? 자, 그리고 사업주와 공모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액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받았다면 또 이제 500만 원 이하의 액수로 그러니까 이하라고 했으니까 최고가 이제 500만 원까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로 거기다 징수될 수 있고요. 형사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게 그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요.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업무상 재해입니다.